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 이런 식의 투자가 잘 먹거든요. 그래서 AI 그 섹터 하나만 투자해서도 사실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제 현재 주식시장의 내러티브는 아무래도 어떤 AI 같은 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미국이나 정부가 나서서 육성을 해주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런 약점 정도의 내러티브가 존재했던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ETF 활동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트럭텐션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규제도 완화해줄 거고 전략적 비축을 꼭 만들어줄 거고 계속 메인을 거고 그러니까 합의가 오르겠네. 게다가 이제 2조 달러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친 작은 자산이라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정책, 공공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전략적 비축한다거나 새로 사는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떨어지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비트코인의 상승 내러티브가 규제 완화, 정부가 육성해준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사실 표적이 행정 명령을 내렸던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결과가 SBI 또 어제 유출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대수를 늘려가길 바라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아젠다가 돼가지고 우리 회사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국가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요한 특정 아젠다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디지털 자산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러티브가 사라진 거죠. 소멸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ETF 로 들어왔던 자산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시즌 종료가 아니겠느냐. 무슨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이거에 대한 그 회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말고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좀 잘못 짚은 거예요. 애초에 비트코인은 어떤 정책적인 이런 수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금 같은 무기명 자산, 베어럴 에셋이라고 하죠. 국경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무기명 자산, 등기칠 필요 없는 자산, 베어럴 에셋이 기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소함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강한 신뢰가 존재하는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즉 제가 말씀드린 화폐가치 하락의 방어하는 수단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주식시장은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온 거고 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그거라면 이제 내년에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를 이제 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뭐 델컨트와 마이클 델 회장한테 60억 달러라는 기부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1,000불짜리 주식 투자 계좌를 넣어주겠다는 이런 재정 정책을 펴고 이러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마다 2,000달러씩 주겠다. 그리고 영주는 말을 안 듣지만 부시는 알아서 부채 발행해가지고 갑자기 선착성 공약을 통해서 돈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년에 막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 입장에서 일단은 연준 위장이 케빈 하셋이라고 하는 비중이 바로 갈아치워진 뜨거운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은행 내 유동성 경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또 유동성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가 사실 이거는 너무 올드 아니라는 그런 게 많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동안 못 가고 중에 고가 선별적으로 보는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이 새로 바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ETF 주식시장의 내러티브 패시브 ETF 이런 것들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들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ETF는 그냥 아직까지 대부분이 헤지펀드나 그런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플레이를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단기 펀드, 소버 웰스 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은 뭐가 있나요? 하버드 연기금. 하버드 연기금이 원래 비트코인을 비롯한 증권 자체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ETF, 비트코인 한번 ETF에 투자를 하는데 그 비중이 증권 투자 비중 중에 가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아부다비 펀드라든지 카자흐스탄 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국부 펀드들도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씩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헤지 펀드들이 주도하는 그런 유형 차익거래 수단으로서 보는 거랑 이제 좀 멀어져서 장기적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주인공 자산으로서 오래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인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잘 떨어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유동성 완화 환경이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연예 뉴스에서 와 누구 샀다 주요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센티먼트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 아직 그 시가총액이 뭐 크다면 크겠지만 글로벌한 자산 시장이 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또 관심도가 생기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자꾸 유입되면서 급등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워낙 이제 신생 자산이라서 볼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뭐 투자의 구루 같은 분들은 한결같이 비트코인 들어가고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투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에 인식 차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 말씀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제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말하자면 너무나도 자기에게 익숙한 투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 무언가, 회자를 지는 그 무언가에 투자하는 게 아닌 거죠. 이분 입장에서. 이거는 금도 싫어하는 거예요. 금도 싫어하는 금도 싫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경로를 투자의 이탈하여 구조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말하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우호적이고 최근에 나온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어서 노동력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모든 게 너무나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가격도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돈의 가치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인플레이션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진짜 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과 서비스와 노동력 이런 것들이 너무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희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돈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도 없고 법을 통해서 제정해서 뿌려낼 수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희소한 에너지야말로 이제 앞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돈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전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희소한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받고 그랬어요. 무슨 뭐 앞으로 5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죠. 노동력이 막 다 없어지고 너무 풍요로워져서 이제 에너지가 돈으로 쓰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정확히 3에서 5년 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공상과학 같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어시메트리라고 하는데 비대칭적인 기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요 아마 난리가 났어요. 온 사람들이 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지. 휴머노이드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떨어질 주식들을 찾겠죠. 아 이제 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진다고 그러면 이제 월마트 타겟이랑 소비재 같은 것들은 안 좋겠네. 이러면서 이 월가에서 난리가 나고 보고서만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밥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소비재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일론 머스크 말대로 됐거든요. 지금 당장 다 팔아야 돼요. 주식들 다 똥값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그냥 리포트 안 쓰는 게 낫죠. 어차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론 머스크의 전망은 정답.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한치만 하는 자율주행자 세상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FSD 완전 자율주행 맞죠.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다 맞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잇겠다 스타링크 실제로 했죠. 뭐 이렇게 시기는 아무튼 타이밍은 좀 달랐지만 거의 대부분 다 현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가가 무시하는 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히려 미리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이 하라는 대로 투자한다고 돈 번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어려워. 워렌 버핏이 어떤 결정을 무슨 분석을 통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후행적으로 우리가 알고 아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잠시 후 따라가야지. 어린이 이랬을 때 돈 벌기가 제한 너무 속도를 어렵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조절하세요. 선구자들 빌더라고 하죠. 사업가 이 빌더들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들의 전략과 결정을 따라가면 그게 타이밍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잠시 어쨌든 후 이제 그들의 성공과 같이 가게 30km 되는 신호 거예요. 위반 이렇게 과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속 구간. 구두들이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비트코인을 폄하하는데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이 공부나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논리지를 가지고 과속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단속하기 굉장히 커 보여요. 이제 한두 줄짜리 신문 기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 지식의 폭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우나 아마 대표적으로 또 하나 이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최근에 얘기한 게 이제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터의 위협 때문에 비트코인은 기축 통화의 지위는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잘못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부동산 쪽 공부를 하신 분들, 부동산 쪽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이런 것에 갇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의고적이에요. 네, 그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돈을 버시고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기존의 자신의 나머지로 비트코인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근데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되게 그런 전방에 밸류에이션, 과속 어떻게 이거를 단속하기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동산 물건 하나를 볼 때에 내가 판단했었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면은 1년 많이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유리천장 같은 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어떤 구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거냐를 보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더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즌 끝나지 않는데 두 번 더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겠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 즉 돈을 빌리는 대가인 돈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경제학원 첫 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한국은행은 최근 있습니다. 알리 매입으로 단기 6천을 6조 원 하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본채 단순 매입까지 동원하며 채권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수로 불을 끄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기본채 금리가 지금은 3%대 중반, 연중 고점과 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것이 불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것과 같은 기이하고도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던졌던 질문, 돈을 찍었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 라는 이 미스터리가 2025년 지금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시장의 결정이 급회전 구간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안전 국가에 심각한 위험입니다. 부분이 발생했다는 가장 급격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닥쳐올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 걸까요? 불을 끄겠다며 기름을 붓는 이 기이한 정책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설명은 500m 회전 교차로에서 대한민국 전남 금융시스템의 가장 약한 방면 경제 투입 12시 시장 방향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방에 대책이라는 과속 실제 데이터를 방지턱이 보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식표가 있는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현상이 가시나요? 300m 회전 교차로에서 전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제1금융권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정보가 깔려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시장의 폭발물을 뜨는 소방수 역할을 작성하고 있는 전방에 셈입니다. 과속 실제로 방지턱이 정부와 함께 있습니다. 이 20조 원 중 절반가량을 전방에 정리하는 과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방지턱이 하지만 그 속도는 버티기만 한다. 하지만 시장의 잠시 시간은 후 완전히 다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전남 필요한 게 오산 아니라 시장 방면 전체를 정리하는 12시 부정적 회의의 방향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전방에 회의라는 과속 위험한 방지턱이 기법이 자라는 있습니다. 모양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상해보세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는 조심해서 문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다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500m 한국은행이 깔아주는 좌회전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장, 사업성이 없어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중앙은행의 작은 수혈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둘째는 더 강력한 카드인 국고채 단순 매입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실상의 약정을 하는 시장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시장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맨 처음에 던졌던 역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푸는데 돈이 나올까요? 시장의 스마트머니.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정감이 500m 아닌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시장의 차가운 요구이죠. 결국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걸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시장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불법적 페이를 키워 위기의 본질을 더욱 키워버린 셈입니다. 데이터가 이 사실을 아주 차갑게 보였습니다. 미국과 독일도 장기금리가 잠시 오르지만 후 한국의 시장 보다 더 70km 가까이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넣었어야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바라볼 때 다른 선진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는 위험의 정체는 무엇일까?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의 부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겠다면서 원칙 없이 돈만 쏟아붓는 정책적 불확실성. 이걸 해외 투자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폭탄을 해체할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러다 터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바로 흥미에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팔아치우거나 혹은 팔지 않더라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가파른 금리 폭등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외국에서 들어온 태풍에 우리 집의 썩은 기둥이 함께 흔들리며 증폭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 경제를 이토록 취약하게 만든 이 썩은 기둥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시작점을 바로 인천주공 사태로 지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 무려 2만 2천 가구에 달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가 공사비 진행 문제로 멈춰서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국고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당시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불공정한 구조조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시장의 힘을 통해 옥석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자본가입니다. 바로 그때가 구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감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인공모으기 살려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영화 제목에 빗대어 촌일병구학이라고 부르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급반도를 끄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보겠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대마불사, 즉 크기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신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할 것 없이 시장 참여자들은 아주 중요한 비용을 얻었습니다. 아, 위험 관리는 필요 없구나. 일단 몸집만 키워서 사고를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주는구나. 이게 묻어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풀리고 너도나도 일단 짚고 보자는 식의 불필요한 피해 분할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은 정부의 500m 지하철로 진입니다. 2022년에 연했어야 할 작은 종이는 2025년 지금 온몸으로 커진 거대한 안거머리가 되어 우리 경제의 꿈을 300m 지하철로 하지만 근본적인 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정책 당국은 이토록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으려 한 걸까요? 잠시 후 지하철로 바로 부동산 진입니다. 및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 구조. 데이터가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 잔액이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 항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전체가 멈춰서도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의 국립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근본의 이유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단기적 경기 불황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반복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한국은행의 기이한 정책들은 바로 이 거대한 구조적 중속 단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촌일병 구학이라는 하나의 사건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부동산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대가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중앙은행의 손발마저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정말 끝이 뭘까요? 이렇게 암이 온몸을 퍼진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도 심각한 500m 지하철로 연결. 아주 극진적인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환불을 노려내고 시스템을 정상화했을까요? 부실이 누적된 금융 시스템을 정리할 때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이 바로 300m 지하철로 연결. 긍정적인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부실 정리 전담 센터라고 이해하십니다. 금융권 곳곳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시장과 기준으로 평가에 빠르게 정리하는 구조죠.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을 때 잠시 후 스웨덴 지하철로 스웨덴 연결. 정부는 은행들이 들고 있던 부실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가격으로 사들였고 은행은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고통은 컸지만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3년에서 4년 만에 정상화되었고 베드뱅크는 나중에 이익을 남기고 해산될 정도로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역시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시장이 마비되자 정부가 대규모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잡한 부실 자산들을 분리해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핵심 원칙은 같았습니다.
부실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드러내고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하는 건 미국 역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프로그램을 도구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큰 금융 위기를 겪을 때 배드뱅크 같은 구조조정 도구를 활용해 부실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시스템을 재가동시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은 해외의 사례일 뿐 한국이 지금 동일한 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참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의 한 모델로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금리 급등은 거대한 위기에 300m 예고편에 바람 진짜 위기가 안쪽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마지막 평남 이야기는 일지구 막연한 경고를 넘어 여러분 방면으로 각자가 스스로 경제 좌회전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을 선물해드리려 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은 속도계, 주유계, 엔진 온도계가 있듯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위험한 경제의 도로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계기판입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당신만의 생존 매뉴얼이 되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계기판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구구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것은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바로 그 지표죠. 지금 이 금리는 3%대 중반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금리가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잠시 후 바람 안쪽 두 방면으로 번째 계기판, 그것이 바로 우회전입니다. 위험의 이어서 신호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왜 환율이 신호탄일까요?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불마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는 것은 바로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임 투표입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위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금융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우리 방어선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외환 보유고 급감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로 이 방어 작전에 쓰이는 실탄, 즉 총알입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건 우리 방어선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총알이 떨어져가는 군인에게 더 이상 전선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계기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뇌관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취약 업권의 수치를 따로 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고리인이들 취약 업권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인 10%에 육박하거나 넘나들고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만약 일부 취약 사업장들의 실질 연체율이 10% 안팎까지 치솟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는 내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뇌관이 뜨거워지다 못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계기판은 외부의 시선, 즉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채권 주식 순매 속량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에 수조 원씩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깜빡이는 최악의 상황이 잠시 온다면 후 우리의 평남 자본 권력은 어떻게 일지구 재편해야 할까요? 방면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좌회전입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5% 안팎에 불과한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PF 대출에 한해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사가 자기 돈은 5%만 넣고 남의 돈 95%로 사업을 벌이던 위험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꼭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 또한 이 위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증거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결국 이 계기판은 미래를 100%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경제 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희생자가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현명한 운전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을 정리하고 건강한 자산이 제값을 받는 기회의 얼굴 또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오늘부터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가모입니다. 부동산 해우소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동구릉 근처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시고 비과세 기간 지나서 대출해서 갈아타게 한다고 하십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고 자녀가 2027년에 입학 예정이기 때문에 학군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네요. 질문은 현재가 갈아타기가 맞는지, 갈아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풍수효과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갈아타야 되냐 하시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선 하급지 위주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급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구리에 작용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이냐 이거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할 때 타이밍을 나눠야 되는데 300m 부평이나 구역 신축을 가실 거면 태어 치우고 갈 필요가 있나 구간입니다.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기 전인 지금 이동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걸린 지역들은 실거래가 반영이 더 늦기 때문에 폭과 실거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갭보다 더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 어디로 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토평이나 구역 가시는 거 되게 무난한 선택이고요. 저보고 꼽으라면 1순위는 명리동입니다. 슈 동네 안에서 갈아타는 거랑 실거주 학군 가격 상승까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잠시 선택이고요. 후 나는 투자 수익만 기대하겠다.
하겠다. 작년부터 이어서 그냥 목적지 고요 한 번에 부근입니다. 몰빵을 하겠다 하시면은 은행사거리 근처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명 철산에 거주하는 주택자이신데 현재 철자해에 입주한 상태고 12단지는 월세 놓은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 매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12단지랑 철자의 순으로 해를 다르게 해가지고 합산과세 피하면서 넘기시고 20억 중반으로 어디 가시느냐 하는데 노량진 말씀해주신 부분은 입주권을 사주시는 게 좋고요. 잠시 후 아무래도 이제 목적지 가족 끝난 이후에 부근입니다. 승계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목적지 보고 다른 부근입니다. 곳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내 서남부 쪽을 기준으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흑석이나 목동 조금 더 무리한다면 경배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수원에 아파트에 있는 분의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수익주에 9억대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팔고 12억 정도의 송파나 구성남을 들어가야 되느냐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아파트에 주택수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무주택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다가 잔금 대출이 6.5% 수준이다. 이거 우선 치트키 수준의 금리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파트를 크게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상황이시면 수지 쪽에 9억대 하나 사시고 광교 아파트를 뭐 전월세를 주든지 하셔가지고 중고를 좀 더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간을 두고 최후에는 두 개를 다 정리를 해서 송파 쪽에 한 번에 갈아타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마고 롯데캐슬 노웨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아파트이랑 아파트는 아예 다른 물건이라서 바로 옆에 있는 데보다 8억이나 싸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요. 일단 6억 정도 있으시고 부부합산 2억이시면 한 10억짜리 일반 5분 구축으로 시작하시면은 한 5, 6년 지나고 나면은 20억 이상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피가 더러운 선택을 하시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구축 10억짜리 찾아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은 이제 고덕 강일 베릴 청약 당첨되셨고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1번으로 이제 강일역 인근에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들이 또 환경에 주는 영향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동네에 임대가 많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파트가 신축일 때는 그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완공의 아파트들이 늙어가면서 임대 세대가 일반 아파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구축이 되면서는 이제 신축의 매력이 아니라 철저히 입지 가치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 거주하신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구축이 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는 그런 방식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추후 아파트를 좀 매매하시고 고덕 명의 1대 5제곱짜리로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지들은 뭐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생활권이 이제 명예일동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들과 좀 다른 곳들입니다. 차라리 돈을 모으셔서 재건축 맞은 명예일동의 메인 단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신용사기랑 심사 출근하는 신혼부부라고 하십니다. 인도번 프루지오랑 미아의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 비교 요청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를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출퇴근이 인도번에 비해서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가 훨씬 낫거든요. 지도상으로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출퇴근 사이에 편함의 차이가 큰 지역입니다. 둘 다 황금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출퇴근 편한 곳으로 가셔서 출퇴근하시다가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래가치만 보면은 GTX나 열탄성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번의 미래가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이 여기 뼈를 묻을 게 아니잖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현재 고덕 불아쉬운 분이 치셨는데 연소득 한 1억 5천 정도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소득